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 신비한 섬이 나타났다. 2. 시진핑의 더러운 길. 3.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이 밝혀진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반도에서 섬으로 바뀐 한국 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던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게 자국의 영토 크림반도를 빼앗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밑에 붙어 있었던 반도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빼앗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땅을 연결하는 저지대의 운하와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의 반도 땅이 아닌 섬처럼 분리되어 러시아가 확보했던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지정학적인 안정성의 배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반도이지만 사실상 섬과 같은 크림반도 땅을 되찾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산둥반도도 몽골 원나라 시기 산둥반도의 저지대를 연결하는 자오저우만과 라이저우만을 연결하는 거대 운하를 팠는데, 오늘날까지도 수계를 살펴보면 산둥반도는 사실 반도라기보단 엄밀하게 따져보면 마치 섬처럼 분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칭따오, 웨이하이 옌타이 같은 산둥반도의 도시 원주민들 중 다수는 동이족으로서의 독특한 세시 풍속을 잘 지켜오고 있어 한반도의 주민들과 일부 비슷한 세시 풍속, 그리고 언어적 특색, 민족적 특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반도 지형이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은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안면도. 조선 인조시대에 건설된 운하가 있습니다. 원래 안면도는 하나의 반도 지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왕조는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을 부어주던 충청남도 일대에서 많은 조세들을 쌀로 거두었는데, 많은 배들이 천수만에서 출발해 안면반도, 태안반도를 돌아가다 풍랑에 의해 침몰을 하는 일이 잦았고, 이는 당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애써 생산한 쌀들이 그대로 바다 밑으로 아깝게 수장되자 조선왕조에서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면 운하입니다. 조선인조 입급의 안면을 참기와 태안군, 남면 신원리 사이 저지대를 굴착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1638년 일명 판목 운하가 완공했습니다. 이 운하가 성공하자 태안반도 천수만 주변의 많은 곡참지대의 소위 조세가 원활하게 한양으로 가는 좋은 루트가 만들어졌고, 좀 더 한양으로 가는 빠른 루트를 뚫기 위해서 굴포운하 즉 대안반도를 돌아갈 필요가 없는 짧은 루트를 뚫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반이 너무 단단해 바다가 도중에 중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운하가 완공됐다면 태안반도 전체는 섬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면도는 조선 때 완공된 판목 운하가 지금까지도 잘 가동이 되면서 안면도는 지금도 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면도는 한국인들의 통업 기술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안면도와 보령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완공됨으로 해서 조선시대의 운하 굴착 기술과 현대 한국의 해저터널 통업 기술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두 번째, 승도동. 포항에 자리잡은 운하로 포항제절 건설 당시 포항이 도시화되면서 하나의 자그마한 반도 지형이었던 송도동에는 원래 작은 물길이 있었으나 로 60년대 매립해 완전한 반도 지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2일 착공하여 2014년 1월 완공된 포항 운하가 건설됐습니다. 동bil해안과 송도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운하로 관광의 목적과 어선들의 이통행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대성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기후환경이 온대스 문기후에 속하여 사시사절 온화한 기후를 띠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에 속하는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다수가 냉대기후에 속하는 한반도의 도시들, 특성상 포항은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후환경임에도 그동안은 제절소 등 공업단지의 이미지가 강하던 도시가 다양한 관광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현재 한국의 주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회사 애플사가 포항공대에 R&D 센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환경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지역은 바로 반도였다가 섬이 돼버린 송도 해수욕장과 포항 운하가 자리한 송도동 일대가 마치 뉴욕의 맨해튼,
부산의 해운대와 같은 도심지로 탈바꿈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포반도. 김포반도는 한강하고 서해바다로 인해서 하나의 반도 지형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지대로서 경기도 최고의 곡창지대 중 한 곳이었던 이곳은 최근 김포 한강 신도시라는 수도권의 중산층들을 위한 대규모 국가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구 집중과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반도가 이제는 섬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경인 운하경인 아라뱃길이 이유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굴포천을 파서 운하로 만들려던 조선왕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최근에 완공된 상황입니다. 해수면 높이로 만들어진 경인 아라뱃길은 명백히 김포반도를 섬으로 만들어날 일각에서는 검단도, 김포서 등으로 지형의 명칭을 물려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행미를 끌고 있습니다. 김포반도가 섬이 된 이후로부터는 한반도의 안보, 지정학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칫 북한이 한반도로 다시 밀고 내려오게 될 경우, 북한군이 김포반도로 부하를 하게 될 경우, 그대로 김포공항이라는 전략시설까지 그대로 탱크 부대가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자연 지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게 된 시설이 바로 김포 운하랍니다. 일반적인 하천의 경우에는 쉽게 가설 절교 등을 만들어 탱크나 대규모 병력 부대가 도하가 가능하지만 경인 아라뱃길의 경우에는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 쉽게 건너지 못하는 시설인데요. 최근에는 이 운하 밑으로 지하철 노선 김포 골드라인 2량짜리 경전절 지하철이 개통한 이후로부터는 김포섬은 이 매우 번화한 맨해튼 섬처럼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김포 일대가 영화의 도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섬을 중심으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영화 산업 중진을 위한 대규모 업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김포가 그냥 김포가 아닌 금싸라기 섬으로 제어 탈바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지도. 난지도는 반도 지형이라기보단 과거 섬이었다가 육지로 바뀐 이후로부터는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난지도는 매우 아름다운 여의도처럼 큰 섬이었는데요. 여의도가 한강의 여의주와 같은 금융중심지로 된 반면 난지도는 육지에 붙은 이후로는 단순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난지도가 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난지천 복원 사업입니다. 난지천은 마치 여의도의 색강처럼 한강을 반대로 해서 난지도를 휘감아도는 하천입니다. 난지천이 한강의 높이만큼 복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재 거대한 산처럼 변해진 난지도가 진짜 과거 조선시대처럼 섬으로 바뀌어 전 국민들의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재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난지도 꼭대기의 거대한 원형 세계 최대 규모 원형링 서울링 랜드마크 개발 사업을 발표한 이후로부터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대 대도시권에 자리한 섬들은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에 맨해튼 섬이 있습니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의 휘감아도는 맨해튼 섬은 척박한 인디언들의 섬들이었다가 단돈 24달러에 인디언들이 매각한 이후로부터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이 됐는데요. 다섯 번째, 잠실도. 잠실은 원래 섬이자 강북에 붙은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잠실은 부리도라는 섬으로 아래로는 승파강 위로는 신천, 강의 휘감아도라 한강으로 합류되는 강을 품은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마치 여의도와 흡사한 지형이었습니다. 또 부리도 위의 신천장은 자주 말라. 잠실은 원래 강북에 붙어있던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는데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 중합 개발이 진행됐고 잠실은 강남 쪽에 붙은 육지가 됐습니다. 과거 승파 강에 흐르던 강은 현재 석촌 호수가 남아 호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승파 강에 흐르던 지형으로 자주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잠실을 다시 여의도와 같은 섬처럼 만들자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승파 강을 다시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깊이 약 9m에서 10m 쪽은 최소 160m에서 최대 240에서 270m 정도로 설정하여 복원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만약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잠실은 하나의 거대한 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잠실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관광지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실 아파트 손 이남의 점유도
단독주택 밀집지구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관광 소재가 부족했는데 만약 승파 강이 청계천이나 포항 운하같이 복원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발생하던 싱크홀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시까지의 재정비까지 추진할 수 있어 다른 주목받는 관광 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잠실이 마치 맨해튼과 같은 관광단지로 미어세 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반도의 육지에 붙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안전이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의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과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의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좌식과 양좌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E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한일 가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놨은 결과 경국호 1호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0 1호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 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한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 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에드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국산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A 운비 T-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로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첨부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 항속 마하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이 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호넷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이사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으면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비싸고 운용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 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의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 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짜려와 중국의 황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이 결국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재자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1인 독재를 위한 권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던 두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을 내준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차례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푸틴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푸틴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만약 그가 전쟁에서 진다면 적어도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종말을 뜻한다며 정치인으로서 푸틴의 종말이고 아마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푸틴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9일 헤르손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손은 친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지방과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에 성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굴욕적인 퇴각을 알리면서 심각한 군사적, 상징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에너지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지난 여름에만 해도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산업의 세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러시아 국가통계청 노스스타트는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차관을 지낸 러시아 야당 정치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모든 객관적 지표는 경제활동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으며 당장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러시아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IMF 전망이 예상보다 나은 점을 선전하며 러시아 경제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러시아 루블화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없고 전쟁으로 생산물자가 계속 파괴되는 상황에서 GDP만으로 러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GDP 수치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올해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2분기 4.1%, 3분기 4.0%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4분기 GDP가 7.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라도 하고 있다면 경제 문제를 숨길 수 있지만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발표한 부분 동원령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동원령으로 30만 명 이상이 징집됐고 징집을 피해 최소 30만 명 규모의 남성 인구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SWP의 러시아 경제분석가 야니스 클루게는 부분 동원령은 다수 러시아 기업이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제 경제 심리는 지난 여름보다 훨씬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 물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달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직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가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커지는 제재의 영향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러시아 정부가 점점 더 경제를 완전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가에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들이 군 물자를 연가에 공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사업가는 러시아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군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들의 연가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산 분야의 한 러시아 사업가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조치가 필요해졌지만 대부분 기업은 침묵한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 물자나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해외에서 제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수출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지난 10월 가스 생산은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5일부터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이 하루 1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남은 석유와 가스를 인도와 중국에 팔아 버티고 있지만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의 자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푸틴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절대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사마일뿐 아니라 베이징과 청두,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부에 집단 반발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황제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중국을 통일했다가 이대에서 망해버린 진나라 시황제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7일 상하이에서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요구하고 나서서야 남서부 청도에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치는 듯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10명이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방관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아파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됐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엄격한 봉쇄는 지양한다거나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유화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장에 총기를 소유한 방역요원이 등장하고 전투 차량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단속이냐 유효하냐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산당은 성난 민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방역을 느슨하게 해 사회 불안 압력을 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소요가 더 길어지고 더 확산할수록 무엇보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공개 표적이 될수록 정부의 강력 단속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미 약해진 경제와 투자자 신뢰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강력한 봉쇄체계 결과로 중국의 C19 사망자는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적지만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물 백신은 과거보다 전염력이 높아진 코로나 확산을 더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호주 달러,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 등 원자재와 중국 연관성이 높은 통화에서 투자자가 발을 빼고 미 달러, 일본엔, 국채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소재 미즈호은행의 켄청 수석 아시아통화 전략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선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위가 중국의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RCC 자 백악관 C19 대응 조정관은 ABC 뉴스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제로 코로나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중국인, 특히 노인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전략을 권고한다. 그것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봉쇄와 제로 코로나는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반제로 코로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세계 곳곳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토론토, 미국 일부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는 트위터 등 SNS를 분석한 결과 이들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파리 퐁피두 센터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지지 시위를 벌였고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우르무치 거리 표지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중국 시위의 상징인 백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지는 반제로 코로나 시위에서 상징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백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중들의 응원 장면 보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SCMP는 27일 중국 국영중앙 CCTV가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미착용한 세계 각국 축구 팬들의 모습 클로즈업 화면 중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있던 조별리그 2차전 호주와 튀니지, 일본 코스타리카 경기 장면에서 마스크 없이 깃발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이 선수, 관계자, 그리고 축구 경기장 모습으로 대체됐습니다.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카타르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통제되고 무역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이 독재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실상 4개의 독재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아베는 총을 맞고 사망했고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사라질 차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